안녕하세요. 스타일119 임광목 대표입니다. 10월 3일 목요일 개천절 아침에요. 지금 시간은 오전 아침 9시 22분에 여러분들께 연휴 스페셜 방송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월요일날 장마감 방송을 했고 또 우리 한국 증시가 그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월요일 이후에 한국 증시가 열린 날은 어제 하루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또 개인적으로 장례식 그런 그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그 장마감 방송을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인사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장례식장을 한 2박 3일 정도 다녀왔어요. 보통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다녀오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런저런 핑계로 해서 지인들 그 친족들의 그런 특히 그 장례식 같은 조사를 많이 신경을 쓰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또 이번에 돌아가신 분은 또 집안에 좀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으신 어른이셨기 때문에 가서 좀 좀 시간을 오랜 시간을 좀 길게 할애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아니신데요. 또 부모님이 아니시라고 하더라도 부자, 모자 들어가는 그 친족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모, 고모, 숙모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한 분씩 한 분씩 이미 많이 돌아가셨고 또 그런데 이제 그분들 중에서 또 장수 반열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시던 분들도 결국에는 이제 뭐 나이가 90대가 되셔서 한 분씩 다 돌아가시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안타까움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제가 징검다리 연휴 또 개인적인 일정 이 시간 속에서 조금 마음이 좀 편하지 않았던 부분이 사실은 그 시간 동안에 한국 증시가 잘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장마감 방송을 특별히 올리지 않아도 시장이 좋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편안한 마음을 먹을 수가 있었을 텐데 사실은 이제 시장이 좀 중동 리스크도 확대가 되고 하면서 한국 증시가 뭐 징검다리로 쉬기도 했지만 열린 날들마다 계속 좋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복귀를 해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드리고 또 어떻게 안도를 할 수 있도록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만 안도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빨리 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제 마음에 좀 분주함이 있었어요. 다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은 또 저도 이제 이 유튜브를 올리지 못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심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좀 이른 시간에 이렇게 방송을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시장에 대해서요 정확한 판단, 올바른 판단을 하려고 하면은 항상 정성적인 분석과 기술적인 분석을 함께 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증시를 얘기하는 거고요. 증시는 단순하게 상품이나 서비스 시장하고는 다르잖아요. 단순히 가격, 수요, 공급으로 형성이 되는 그런 시장하고는 다르게 우리 증시 같은 시장은 여러 가지 다양한 거시 변수들이 서로 충돌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상품들이 서로 시장을 왜곡을 시키기도 하고 그런 이해관계 속에서 다양한 수급들이 또 부딪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으로는 분석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은 보이지 않는 이면에 대한 정성적인 분석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경험과 노하우와 분석력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또 이제 아울러서 모든 현상에 있어서 심리적인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면은 또 보이는 것 이상의
어떤 시장의 포인트를 포착할 수 있는 그런 통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그 징검다리 연휴 기간 동안에 조금 시장이 복잡하게 한국 증시가요 흘러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들에 있어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오늘 그 정성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정성적인 부분이에요.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것을 믹스시켜서 제가 그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이런 부분이 정성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런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한번 나름대로 이해를 하시면서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오늘 별로 좋은 이슈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별로 예쁜 모양이 아닌 이렇게 검정색 밤송이라고 하나요?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봤는데 중동 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그 항상 증시가 조금 불안정하게 돌아갈 때는 수급이 꼬이기 마련이죠. 수급 꼬임이라는 이런 그 꼭지를 가지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 어떻게 수급이 왜 꼬였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도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거나 한국 증시에 한국 증시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그 수단을 삼성전자를 가지고 힘들게 만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기술적인 부분, 정성적인 부분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중동 리스크 먼저 생각을 한번 생각도 해보고 제가 또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기 제가 일단 여기다 이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란에서 그 미사일을 몇백 개를 발사를 했잖아요. 이제 이게 지금 그동안에 이란이 정치적인 이유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해서 굉장히 많이 참았는데 이스라엘은 빨리 그 이란을 확전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었고요. 이제 이스라엘의 의도도 또 보면 그 이스라엘 내부의 어떤 정치적인 이유, 네타냐후의 정치적인 그 입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동기가 있었을 거예요. 모티브가 있었을 텐데, 어쨌거나 오랫동안 좀 참고 있던 이란이 이번에 대규모 그 미사일 공격을 시작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징검다리 연휴 기간에 시장이 좀 우리 한국 증시에는 좀 불안정한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 잠깐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여담으로서 또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여기 이스라엘이나 이 이란 이런 팔레스타인 이런 이란 사람들은 이슬람이거든요. 이슬람이고 이제 이 이스라엘은 유대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그 유대교나 이 이슬람이나 둘 다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을 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스라엘이 그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어쨌든 그 이스라엘의 그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다 하나님은 인정을 해요. 둘 다.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과 왜냐면은 이제 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이쪽은 이스마엘 자손으로 해가지고 이 이슬람 민족이 형성이 된 거고 이쪽은 이삭이라고 하는 자손으로 해가지고 유대 민족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쭉 올라가다 보면은 아브라함 위에 이제 하나님까지 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자기들이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 유대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이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이나 이 이슬람 쪽에서는
그 메시아가 오긴 왔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 저기 마호메트 있잖아요. 마호메트 한쪽에는 칼, 한쪽에는 그 꼬란이라고 하는 그 경전을 들고 있었던 그 마호메트가 메시아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두 주장은 둘 다 말이 안 된다. 왜냐면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자, 그런데 어쨌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하고 이 이슬람, 이 민족하고는 그때부터, 그 당시부터 창세기, 창세기가 영어로 제네시스예요. 제네시스, 우리 자동차 제네시스 있죠? 그게 그 창세기인데, 그때부터 이렇게 대립할 수 있는 거는 예언이 돼 있어요. 예언이 되어 있고, 또 하나의 또 아이러니한 부분은,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별자리 같은 거를 뭐 얘기를 하면은, 그거 점성술 아니야? 그 미신 아니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 꿈 해몽하는 거 미신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물론 그게 미신이 맞아요. 미신이 맞는데, 그 해석을, 이상한 해석을 하면 미신이 맞는데, 다만 창세기에서 보면은 별을 창조할 때, 별, 해, 달, 이걸 창조할 때, 이제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별하고 달하고 해 이런 것들 가지고 징조로 삼으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렇게 되고 또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 탄생 때에 그 동방 박사들이 그 별자리를 따라서 찾아오잖아요.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어떤 그런 별의 어떤 징조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꿈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창세기에 요셉이 이제 이집트에 가가지고 총리가 되는 그런 꿈이라든지, 그런 또 저기 다니엘의 그 꿈 해석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또 가깝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역시 꿈을 통해서 이제 계시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꿈하고 별자리 이런 거를 인정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강원도나 또는 경상도, 남북도 이 정도 이제 면적밖에 안 되는 땅이 이제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영토인데, 그 영토를 과거에는 팔레스타인이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시온주의라고 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때 막 유태인 학살 이런 게 있었었잖아요. 히틀러에 의해서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국가가 다시 원래 있었던 성경에 나오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라고 하거든요. 디아스포라 해가 다 퍼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을 1948년도에 다시 국가를 세우게 되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있던 말하자면은 이쪽 이슬람 쪽 사람들이 밀려나서 주변으로 이렇게 밀려나게 됐기 때문에 그 영토를 둘러싸고 해서 항상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이렇게 분쟁뿐만 아니라 전쟁을 계속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데 성벽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통곡의 벽이라고 해요. 통곡의 벽. 왜냐면 한쪽에서는 이슬람의 성전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유대교의 성전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스라엘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또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있는 그런 형국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이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아이러니한 거 말씀드려 볼게요. 또 하나의 아이러니한 것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아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대체적으로 지금은 이제 크리스찬으로 전향하는
이스라엘 민족들도 유대인들도 많이 있지만 그 국교라고 해야 되죠. 대다수 인구들은 그 예수님을 부인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때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됐을 때에 그 동방박사, 아까 동방박사들이 별자리를 보고 그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헤롯 왕이 이스라엘의 그 왕이었는데 찾아와서 왕이 태어났다 이렇게 하니까 헤롯 왕이 뭐 그 2살 미만에 있는 그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예언이 돼 있고 실제적으로 역사에도 나와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때 그 동방 박사들이 온 그 동방이라고 하는 그 동방이 바로 이란. 그 당시로 따지면은 그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한다. 자, 그런데 이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면서 찾아왔을 정도로 그렇게 국경이 이렇게 붙어 있지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 호르무즈 해협 이런 것도 얘기를 드려서 지상전으로 가기에는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그 중간에 그 한 제가 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800km였는지 2000km였는지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여간에 800km 아니면 2000km가 떨어져 있어요. 그 중간 사이에 다른 나라들이 끼어 있는 거죠. 그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 또 저쪽 시리아 뭐 이런 나라들도 있고 이렇게 이제 있기 때문에 거리가 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지상전이 벌어지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공중전이 지금 전개가 됐죠. 아까 미사일 공격했다라고 이제 공습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만약에 중동 리스크가 고조가 되면 지상전까지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우려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이제 팔레스타인도 아까 그 하마스도 있지만 그 주위에 이제 여러분들 이번에 그 헤즈볼라라고 하죠. 여기는 헤즈볼라는 그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 레바논이었잖아요. 레바논. 그러니까 헤즈볼라, 레바논, 뭐 시리아, 아까 시리아 이런 나라들은 다 이제 그 말하자면은 이스라엘의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냥 헤즈볼라는 레바논이라고 쓸게요. 이런 나라들이 이제 그 어떤 그 이란이 그 지역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스라엘하고 그 이 중간 지점에 있는 이런 나라들을 이제 그 이란을 배후로 하는 그 반이스라엘 단체라든지 이런 데들이 이제 이런 데에 주둔을 하면서 공격을 하고 전쟁이 일어난 거가 최근에 일어났던 그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전쟁, 그리고 작년에 일어났던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일어난 거는 그 가자지구나 서한지구 여기를 점령하고 있는 그 하마스하고의 전쟁. 이게 지금 보면은 하마스, 레바논, 시리아, 헤즈볼라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결국에 이란이 여기에 지금 그쵸? 이란이 미사일 이번에 800기인가요? 그거를 이제 발사를 시키면서 이제 확전이 되고 있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동 리스크가 지금 굉장히 최고조에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아까 성경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도 참고하세요. 이거는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아닌데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 지금 이렇게 이란까지 이렇게 번져나가고 있는 이 전쟁 양상이 만약에 그 러시아 있죠?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어서 이쪽에 신경을 못 쓰고 있는데 러시아가 여기에 만약에 참전을 한다라든지 이제 물론 이스라엘의 그 반대편에서 이란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러시아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유럽의 나토의 소속으로 되기 때문에 그 유럽의 입장이기 때문에 함부로 참전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 아시는 튀르키예, 우리나라하고 아마 튀르키예가 그 형제 국가인가 그렇죠? 이 터키, 예전에 터키죠. 이 튀르키예, 이 나라가 이 세 개가 만약에 이란, 러시아, 튀르키예 이렇게 이 세 개의 나라가 만약에 하나라도 딱 확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 성경에 예언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게 언제가 되든 몇십 년 후가 되든 이게 확전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 그게 이제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좀 경각심을 가지시고 성경 말이 맞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다. 제가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께 어떤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는 물론 100% 믿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신념이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지금 역사와 상식에 있어서 이런 현상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성경의 예언대로 돌아가네. 그럼 성경이 정말 진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가져보실 필요는 있을 거다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어쨌든 지금 아직은 러시아, 튀르키예 이런 상황은 아니고 이제 이란이 지금 이제 전쟁을 일부 시작을 했는데 자, 이 상황에서요, 그래도 다행인 거. 제가 어제 그 커뮤니티에, 그냥 그, 한국 증시 좀, 그동안에 많이 못 올라간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어제 생각보다 많이 빠지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하지만 이제 그 중국이 아니라 중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의주시를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예의주시라고 하는 부분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스라엘이 이번 그 이란의 그 미사일 공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여주고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근데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요.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판단해서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이스라엘 자기들이 판단해서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방법으로 보복할 거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확전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만약에 확전했다라고 하면 아마 시장이 더 요동칠 거예요. 근데 그런 스탠스를 지금 이스라엘이 발표한 건 아니니까 이제 항상 이제 잠복이 돼 있는 상태니까 그걸 이제 예의주시는 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첫 번째 측면. 두 번째 측면은 유가를 보면 돼요. 유가가 뭐 만약에 이게 지금 전쟁 그 최고조가 되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유가마저도 뭐 8월 13일인가 그때처럼 뭐 80달러 위로 막 치솟고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라면은 아마 증시가 더 요동을 쳤을 텐데 지금 유가가 70달러, 72달러 그 중동 두바이 이후 그 서부 텍사스산 뭐 이런 것들이 비교적 조금 뭐 상승 급등하고 그러긴 했는데 그래도 이 중동 이 분위기에 비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이거든요. 그렇게 뭐 80달러 위로 치솟고 이렇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사우디에서 뭐 증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지금은 유가라는 것이 중동에만 의존하는 건 아니니까. 미국에서 WTI라고 해서 서부 텍사스산 그런 기름을 계속 더 많이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좀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유가가 그렇게까지 요동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한국 증시는 어쨌든 유가가 급등하게 되면은 수혜를 보는 업종도 있지만 또 대체적으로 좀 피해를 보는 업종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인데 유가는 그래도 지금 요동치진 않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은 좀 그나마 다행인 부분인데 어쨌든 화약고처럼 이 중동 리스크는 지금 항상 잠복해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어쨌든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는 상황입니다. 자, 이 정도로 그 중동 리스크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이 수급 고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수급 고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수급 고임. 자, 일단은 여기다 한번 적어 볼게요. 제 생각은 이런 시각이 있어요. 중국. 자, 이번에 그 중국 주식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렇죠? 중국 주식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게 중국이 급등을 하니까 바로 인접해 있는 한국 주식을 팔아서 어쨌든 한국은 아직까지는 신흥국 그 펀드의 대상으로 보는 그런 펀드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주식의 급등으로 인해서 한국 주식을 팔아서 중국 주식으로 옮겨갔다. 이런 일부 저는 이게 메인이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부 작용한 부분은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중국이 너무 단기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한국 그 주식을 좀 팔아서 매도를 해서 중국으로 옮겨간 그런 현상이 있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가 좀 전에 말했던 그 중동 문제가 아무래도 작용을 했겠죠. 그 중동 리스크 이 부분이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스크가 불안정하니까 이제
그 매도가 나온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다 저는 작용했다라는 거는 인정.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제 가장 큰 작용은 저는 환율로 보고 있습니다. 환율. 자, 환율. 자, 여러분들 환율, 왜 환율로 보지 하니까 좀, 왜 이런 해석을 할까? 이런 해석을 임 대표는 할까? 임 대표는 이런 해석을 왜 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저는 왜 이걸 환율적인 측면을 좀 생각을 하냐면은요.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정도였어요. 1,300원.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사실은 원달러 환율이 1,320원 아래로 떨어지는 거가 그 요즘 그 전체적인 그 글로벌 거시 상황에서는 좀처럼 쉽지 않게 나타났었는데 환율이 1,300원 초까지 급락. 그러니까 원화가 좀 강세를 보였었죠. 이제 물론 이제 그 달러 인덱스 자체가 좀 그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렇게 뭐 어쨌든 연쇄적으로 작용을 한 부분도 있었을 테고 어쨌든 환율이 1,300원 초까지 이렇게 원화가 좀 강세를 보이는 국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전반적인 글로벌 거시 분위기에서는 1,300원 이하로 내려가기는 좀처럼 쉽지가 않은 그런 국면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며칠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우리 한국에 그래도 대기하고 있는 호재가 있다고 했죠. 대기하고 있는 호재가 10월달 한국 금통위의 금리 인하가 있을 거다. 자, 그럼 지금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를 그 B커트로 시작을 했고 유럽에서도 2번이나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 여타 G7 국가들도 그 금리 인하 캐나다 같은데요. 금리 인하를 했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금통위가 아직까지는 계속 동결을 했었잖아요. 9월 달까지. 그렇죠? 근데 10월 달에 만약에 그 금리 인하를 이제 저는 할 거라고 예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금리 인하를 이번 그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금리의 미국이 이제 그 B커트를 단행한 그 금리 인하 효과하고 그걸 지금 한국은 동결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 상태에서 한국은 동결을 했기 때문에 한국 원화 가치가 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한국도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인 한국의 원화의 강세 효과가 상쇄가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상쇄가 된다는 얘기는 환율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1,300원까지 하락했던 거가 1,200원대로 떨어지기는 좀처럼 쉽지 않은 국면에서 금리 인하 한국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금통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면은 환율이 다시 뭐 1,340원이든 뭐 50원이든 이렇게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은 환율이 좀 그 1,300원 쪽까지 원화가 좀 강세를 보인 환차익이 발생한 위치에서 주식을 매도하자라는 판단이 나온 그런 매물들이 출회를 하지 않았을까? 외국인의 매물들이 출회를 하지 않았을까? 그게 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니까 아마 9월 달에 그 역설적으로 그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9월 달에 한 9조 원 이상 거의 10조 가까이 매수를 했다고 해요. 삼성전자만. 그거 한쪽에서 매수하면 한쪽에서 누군가는 팔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그 삼성전자 지분이 뭐 한 7월 달에는 56%까지도 올라갔었잖아요. 56%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53%대까지 탈출을 했다. 그러니까 고환율이 아니라 그 원달러 환율에서 원화 강세를 이용해서 주식을 삼성전자를 매도한 것으로 풀이가 되기도 하고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개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그 9조 원 이렇게 사들였을 때에는 그 합리적인 추론으로 그 삼성전자를 9조 원을 사들였을 때는 삼성전자 주식 선물을 또 그만큼 거기에 비례할 정도로 사들였을 거예요. 주식 선물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개인들이요. 그만큼 삼성전자 주가가 싸 보였을 테니까. 그럼 삼성전자 그 주식 선물을 외국인들이 많이
샀다 이렇게 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습니까? 흔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바로 주진 않는다. 흔든다. 일단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죽여보고 더 이상 죽일 수 없을 때 올라간다. 자,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거기에 이 중동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어제 장중에 잠깐 6만 원이 붕괴되기도 했었었죠. 오만전자. 그런데 이제 다시 6만 2천 원 정도 가까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자, 그런 상황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중국, 중동, 환율 이런 게 작용을 해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수급 꼬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좀 불안정하게 지금 다시 2600선 아래로 다시 밀려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삼성전자 얘기로 넘어가야 될 테고, 자, 이제 정성적으로 아까 시장을 잘 봐야 된다. 기술적으로도 잘 봐야 되지만 정성적으로도 잘 봐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삼성전자 얘기하고 시장에 대한 어떤 정성적인 관점 이런 거를 엮어서 제가 이야기를 계속 이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걸 한번 보실까요? 자, 이거는 제가 여기 머니투데이에서 제가 직접 도표를 만들 시간이 지금 없어서요. 머니투데이에 있는 거를 좀 캡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 세계 주요국 증시 연중이니까 올해 2024년도 수익률 한국이 어제 이번 주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또 돌아섰어요. 한국 오히려 마이너스 1월 대비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1월 초 대비로 해서 지금 2,600이 무너졌으니까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상황. 이 코스닥은 더 많이 밀려있죠. 이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닥 시총 1위에 있었던 그런 종목들이 말도 안 되는 종목들이 시총 1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말도 안 되는 종목들이 그냥 원래 가격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만큼 시총이 줄어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의 하락률이 더 커 보인다. 이거는 이제 참고하시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지금 나스닥, S&P 500 한 연초 대비로 해서 한 20% 올랐잖아요. 최고치 경신하고 그랬으니까. 자, 이런 거는 이제 그렇다 치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수익률이 가장 높은 수익률로 올라온 게 홍콩 33%. 자, 그리고 여기 중국이 지금 12%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여러분, 중국 많이 올랐네, 홍콩 많이 올랐네, 이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도표. 그게 지금 그냥 보이는 현상에 대한 도표. 자, 정성적인 분석이라는 것은요, 그 이상으로 뭘 봐야 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죠. 상해 지수? 홍콩 지수?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홍콩 지수가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은행 이런 데서 손실 보전해 주는 거 이제 ELS 홍콩 ELS 원금이 달토막 나고 막 이랬다고 했었잖아요. 올 초만 하더라도 홍콩 증시가 급락을 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몇 달이 바뀐 사이에 홍콩이 제일 상승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중국도 마찬가지. 자, 중국 며칠 전만 하더라도 상해지수가 2,600대였어요. 2,600. 그러니까 상해지수가 2,600일 때 우리 한국 증시 2,700.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차라리 나았죠. 그런데 지금 중국 증시가 3,300. 자, 그러면 홍콩 증시가 이렇게 세계의 가장 높은 수익률로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바뀌었는데 33.64% 이렇게 바뀐 거, 그다음에 중국이 이렇게 바뀐 거.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연초 대비니까 연초부터 해서 계속 해가지고 올라와서 지금 10월 3일 현재 이렇게 올라왔구나. 이런 거라면은 정성적인 분석이 필요가 없겠죠. 그냥 현상적으로 보면 되는 건데, 이렇게 바뀐 거가 상해 수익률 이렇게 바뀌고 홍콩 수익률 이렇게 바뀐 거가 불과 일주일에 의해서 한국처럼 이렇게 거의 마이너스 수준에 있던 그 증시가
딱 일주일에 이렇게 수익률이 바뀌었다라는 거를 정성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중국 증시 그 경기 부양 효과,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300조 정도 그게 규모로 봤을 때에 어느 정도의 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말씀드렸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그 중국 증시 기준으로 해서 10%에서 15%의 주가 상승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경기 부양 효과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뭐 그 정도 이상을 근데 저는 그때, 그리고 그 상승 효과가 한 3, 4개월 정도 진행될 수 있는 추세적으로 그런 규모의 부양책이다, 굉장히 큰 부양책이다, 이건 제가 평가를 해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 대륙에 있는 대국의 그런 특징으로 인해서 그게 그 퍼센티지가 올라간 거는 10%, 15% 이렇게 올라간 거는 맞고, 그런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단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변화를 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머니투데이에서 이런 그림을 그려놨는데 한국은 마이너스인데 이렇게 꼴등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홍콩이나 상해가 이런 모습이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홍콩이나 상해가 이런 모습이었는데 단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 이 주식이라는 시장이 단 며칠 사이에 이렇게 수익률이 전환이 될 수도 있구나. 그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지? 정말로 이 홍콩이라는 시장은 파생 시장이 크다고 했잖아요, 제가요. 그러니까 중국 증시 주식도 많이 상장이 돼 있고 금융 상품이 많이 발달돼 있는 이런 시장에서는 단 며칠 사이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그 시장에 확 바뀌는 그런 현상이 가능하기도 하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그렇다면은 한국 증시도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조건만 맞으면 갑자기 한국 증시도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구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이 미쳐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부정적인 리포트들 막 나오고 이런 것들만 보시면 안 돼요. 그걸 보시면 안 되고, 이렇게 시장이 갑자기 홍콩이나 중국이 이런 모양이 나왔던 것처럼 어떤 요건이 맞으면, 그 요건이라는 거는 어떤 부양책이 나오는 거일 수도 있지만 어떤 그 파생시장에서의 그 요건이 맞으면, 한국도 그렇게 급변할 수도 있겠구나. 여기까지 생각이 미쳐야 되고. 자, 그러면은 그래도 한국이 지금 펀더멘탈 상으로 지금 주가로 봤을 때 더 밀리겠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한국도 어떤 요건이 맞으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니까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도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무슨 삼성전자의 그 목표가가 줄줄이 하향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주식 팔고 도망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순진하고 너무나도 어리석은 생각인 것 같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정성적인 측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삼성전자 차트 가지고 좀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차트, 자, 삼성전자 차트, 화면이 잠겨가지고 제가 잠깐 풀었어요, 다시. 자,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잘 들으세요. 보시면은요, 지금, 자, 일봉 보시면은 일봉이든 주봉이든 삼성전자 이렇게 여기 다 이렇게 이평선들이 다 위로 해가지고 역배열로 할 만큼 이렇게 많이 빠져 있다라는 거는 많이 빠졌다. 그리고 여기 7월달 88,800원부터 따지면은 굉장히 많이 빠져 있죠. 한 20% 이상 이렇게 빠져 있는 거 알 수 있고, 삼성전자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월봉으로 삼성전자 월봉으로 한번 보실까요? 월봉으로 보시면은 이게 지금 2022년도 하마스 전쟁이 일어났을 때 5만 1,000원
까지 갔었죠. 5만 1,000원. 그때 5만 전자 얘기했었었고. 자, 어제 보시면은 다시 일봉으로 어제 보시면은 여기 어제 10월 2일 날 최저가가 5만 9,000원이니까 어제 장가 5만 전자가 다시 내려온 상태였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기 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는 어쨌든 뭐 하마스 전쟁 그 구간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럼 여기 정도 있을 때, 여기가 지금 날짜가 언제 정도죠? 2023년 9월, 9월이니까, 9월, 여기가 2022년 9월. 자, 그렇게 되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은, 지금, 하마스 전쟁은 여기쯤이죠. 여기쯤이고, 이때는 그때 이제 2022년도 금나 우크라 전쟁 발생하고 막 그때 해가지고 5만 전자까지 갔었었고, 이렇게 이제 지금 이렇게 반등했다가 올해 지금 7월 달에 88,800원까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지금 어제 5만 전자까지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일단은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요, 지금 이 지점하고 이 지점 있죠. 여기 이 지점하고 이 지점하고 뭐 주가는 여기보다는 여기가 높은 상황이지만 뭐 이때하고 지금하고 영업이익률, 삼성전자 영업이익률하고는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여기 지금 현재 이 주가는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이 10조 원대, 지난 2, 4분기도 10조였고 이제 10월 달에 발표가 되는 3, 4분기도 10조가 되는 영업이익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가가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거고, 이런 데는 6만 뭐 4천원 막 이렇게 돼 있을 때에도 영업이익이 오히려 반도체 부문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적자일 때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영업이익이 오히려 적자일 때 반도체 부문 같은 경우에는. 그럼 영업이익률이 여기는 지금 10조 원이 넘는데 주가가 이 수준이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 얘기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적자일 때도 주가가 이 정도는 됐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데 지금 영업이익률이 지난 분기 그리고 이번 분기도 10조를 두 분기 연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무리 추후에 전망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안 좋아진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주가는, 삼성전자 주가는 말이 안 된다. 자, 그리고 여기 기준하고 월봉으로 봤을 때 여기 기준하고 여기 기준하고요, 이게 지금 이제 여기는 5만 1,000원, 여기는 뭐 5만 9,000원이지만 여기하고 여기가 뭐가 달라져 있냐면은 삼성전자의 PBS라고 할 수도 있고, PBR, 이제, 순자산 가치로 따지는 그 지표들이 거의 뭐 1배 수준, 1배. 그러니까 청산하면은 지금 만약에 지금 즉시 삼성전자 청산한다고 하면은, 이 6만원, 주당 6만원씩은 여러분들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청산할 이유가 있나요? 항상 흑자가 나는 글로벌 기업인데 청산할 이유가 없겠죠. 그럼 거기에서 삼성전자는 어쨌든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회사니까 그 자산 가치 플러스 수익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수익 가치를 반영한다라고 하면은 이 주가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도 순자산 가치가 1배 정도, 1배 수준이 됐을 때는 거기는 바닥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된다. 이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역시 바닥이다. 이 인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맥커리라고 하는 호주, 제가 맥커리도 한번 저번에 모건 스탠리도 해드렸지만 맥커리도 한번 여러분들께 조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기억력이나 복습 잘 하시는 분들은 기억이 나시겠지만, 제가 맥커리는 호주에 있는 IB인데 뭐가 세계 최대라고 했죠? 인프라 관련 쪽으로는 세계 최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그 인프라 쪽으로 세계 최대인 맥커리에서 AI 인프라가 계속 좋아질 거다라고 불과 몇 달 전에 그렇게 전망했었잖아요. AI 인프라가 계속 좋아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던 그 IB인데, 얘네들이 무슨 이유인지 갑자기 삼성전자 목표가를 반토막을 시켜버렸잖아요. 원래 12만 원대라고 했다가 6만 원대로 반토막을 시켜버렸어요. 거기에다가 저번에 하이닉스 목표 주가 반토막 시켰던 모건 스탠리도 삼성전자
주가를 그 목표가를 하향시켜 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반토막까지는 아니지만 국내 증권사들도 목표가를 뭐 9만 원대로 뭐 이렇게 낮추고 있으니까 그런 악재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삼성전자 주가가 이 모양이 돼버렸는데. 자, 그러나 저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순자산 가치 1배 수준, 그리고 지금 현재 영업이익은 어쨌거나 10조 원대가 나오고 있는, 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대가 나오고 있는 이 현실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바닥이다. 9월달에 개인들이 뭐 10조 가까이 아까 샀다고 했죠. 그 수급 고임이 있었다고 했죠.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다. 주식 선물도 많이 샀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왜곡이 된 거다. 이 부분을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삼성전자가 이제 그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그 지금 왜곡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그 주가의 왜곡의 기술적으로 봤을 때 주가를 왜곡시키는 거를 해석하는 그 용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여기 뭐 제가 그 말로 할게요. 잘 들으세요. 하나는 그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그 failure라고 하는 그 속임수가 있는데, failure라고 하는 거는 주 지표는 고점을 높이든지 저점을 낮추든지 했는데 보조 지표는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 때는 그거는 failure다. 그 말은 주가가 오히려 상승 신호가 나오면 하락 전환되기가 쉽고 그 다음에 하락 신호가 나오면 상승 전환되기가 쉬운 그런 failure라는 현상이 있다라고 가끔 제가 그 보조 지표 분석하면서 말씀드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왜곡시키는 현상 중에 하나가 휩소라는 게 있어요. 휩소라는 거는 톱니바퀴처럼 여기 마우스 한번 보세요.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다가 휙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이런 걸 휩수라고 해요. 원래 이제 이 톱니바퀴가 휩수인데 이 톱니바퀴 자체를 휩수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휩소처럼 갈 줄 알았더니 딱 떨어지는, 이게 속임수처럼 나타나는 거를 휩수에 의한 그 속임수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예 그야말로 여러분들 요즘에 그 AI를 이용해서 딥페이크 그 범죄가 있다고 해서 그 페이크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가짜 뉴스를 페이크 뉴스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대놓고 페이크. 자, 말하자면 대놓고 페이크. 자,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주가 있죠? 여기 전저점을 지지 못하고 여기서 더 빠지는, 여기에다가 그 아이비들의 그런 부정적인 리포트와 함께 이렇게 휙 하고 주저앉는 듯한 이런 거는 저런 페이크로 본다. 자, 이 페이크가 나타난 다음에는요, 이렇게 좀 추세적으로 반등할 가능성, 시간 조금 걸리더라도요, 추세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주식 선물 매수한 사람들, 좀 흔들림 당하고 난 다음에는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삼성전자는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그 내용을, 준비한 내용들, 중동 리스크, 수급 고임, 삼성전자,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에 있어서 여러분들 참고하실 만한 그 용어도 지금 삼성전자를 가지고 세 가지 용어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그래서 이렇게 정성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제가 며칠 만에 오늘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자, 내일 또 장 열리고 나면 또 바로 주말로 이어지고, 또 10월 다음 주에도 또 중간에 뭐 10월 9일인가 또 쉬는 날이 있어요. 아유, 뭐 이렇게 맨날 쉬는 날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기업들이 잘 버틸 수 있을지, 이게 소비 진작에는 도움이 될지, 이게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저는 증시가 이렇게 징검다리나 연휴가 많아가지고 하면 한국 증시에는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 한국 증시의 구조가 그렇다라는 것도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빨리 쉬는 날들이 빨리빨리 지나가고 이제 막 그 본격적으로 쭉 이어지는 장세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의 직업병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분석을 해드리고 싶은 저의 그런 마음일 수도 있고요. 자, 오늘 그 연휴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일 금요일 날 장마감 방송, 특별한 내용이 있으면 장마감 방송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던지, 아니면 만약에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주말 스페셜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